경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핫한 경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7월 25일 오후 4시에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은 겁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제 예산 분야 이슈를 아주 쉽고 자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일단 그 내용들 대충 보셨잖아요. 예, 그럼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딱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또 굉장한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인 거고요. 향후 5년간 얼마나 세수가 주냐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8.4조 원이 5년간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올해 정부 재정수지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이거든요. 목표치가 마이너스 92조 원이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5년 동안 18조 원 이상의 세수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정부는 입만 열면은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세금 저도 내기 싫어하고요. 아무도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것은 저 대신 다른 누군가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내면은 누군가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고 그 누군가는 현재 저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노동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후세가 부담해야 될 우리 후세의 노동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것은 나의 세금을 줄이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세금을 줄이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의 후손의 세금은 그만큼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을 줄였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세금을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제가 그 18.4조 원의 세금 5년간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상속세 세수가 준 것만 18.6조 원이에요. 상속세만요? 예, 그렇죠. 5년간 상속세가 18.6조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이번에 감세 세수 개편안이다라는 거고 무슨 세금을 줄였냐라는 질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인 감세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상속세는 사실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상속이 발생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상속이 발생했다요? 예.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신 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서 실제로 상속세 부담이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5%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5% 국민에게는 부담이 없는 것이 상속세인 거고요. 5% 안 되는 국민만 부담을 하는 것이 상속세다라는 거고. 상속세 부담률이 5%라는 건 전체 국민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5%? 맞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신 분 중에서 5%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그 자산 중에서 95%는 이 상속가액 미달이에요. 또 공제받고 이런 거 다 그렇죠. 빼면은 사실은 내는 돈이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 중에서 한 5% 정도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 상위 5%의 세금을 요 18.6조 원 정도 줄여준 것이 바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자녀한테 기업을 상속할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세금의 최고 수준이다.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를 비교해보면 기준이 딱 너무 달라서 이제 세율만 딱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높은 데는 일본 정도 55% 그 정도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성태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인가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20%가 있어서 이것까지 더해지면 최고 세율이 50%가 아니라 60%로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러니 기업 물려받는 상속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징벌적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없애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가요.
세법 개정안에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낮추고요. 이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라는 20%도 없애버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성태훈 실장의 말을 빌리면 기업 주식을 자녀한테 상속할 때 최고 세율이 60%에서 40%로 줄은 셈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하나고요. 이 할증 평가부터 좀 설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일단 이 할증 평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걸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성태훈 실장은 뭐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아유, 그 60%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할증 평가를 포함해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가 맞다. 성태훈 실장은 어떤 계산법으로 6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류입니다. 네. 왜 오류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남의 오류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은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맞아요.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네. 10억짜리 주식에 5억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은 상속세율은 얼마예요? 50%죠. 그렇죠. 10억에 5억이 붙으면 당연히 50%인데 네. 12억의 주식에 이 세금이 6억 원 부과되면은 상속세율은 얼마입니까? 50%죠. 예, 마찬가지로 50%죠. 10억에 5억이 붙어도 세율은 50%고 12억에 6억이 붙어도 세율은 50%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성태훈 정책실장은 12억에 세금이 6억 붙었으니까 6억? 6억이면 60%네? 라고 오해를 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가 10억을 상속할 때 시장에서는 요 10억의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서 대충 한 20% 정도 더 비싸게 팔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12억을 물려받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율 50%를 곱해서 그렇죠. 6억이 실제적으로 그 상속받는 사람이 물게 되는 맞습니다. 세금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 국가의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에서의 실질 가격이 10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서 우리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보면은 12억이에요. 내가 12억짜리 주식을 물려받았으면은 12억에 대해서 50%인 6억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의미인 거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네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건데요. 음.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니라고 세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아마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 20% 정도 붙을 거야 라고 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세법에 명시되고 있는데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세법에 명시한 나라는 사실상 없고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판례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다른 나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괄적으로 20%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40% 정도로 형성된다. 그러면 40%를 더 시장 가격에 가하는 거고 아, 네. 만약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다. 이건 경영권이 전혀 없는 이거는 좀 시장 가격이 굉장히 더 작다. 그럼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들어가고 50% 프리미엄도 가고 60% 프리미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경영권 프리미엄은 20%다라고 네. 세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50% 붙었는데 세법에서는 50%를 인식하지 않고 20%만 인식한다. 네. 그럼 이것이 할증과세입니까? 할인과세입니까? 사실 할인과세죠. 할인과세예요. 네. 사실 그리고 50% 시장에서는 50%를 프리미엄이라 인식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산업부 출입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많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50%가 아니라 2배가 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예, 롯데 케미컬이 일진 메터리얼 인수할 때 보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네, 정도 2배.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올라 있지라고 연구한 경영학자, 경제학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실증 연구를 보면은 최소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 50% 가까이 그리고 많으면 100% 이상도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실증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 최상무 경제부총리한테 물어봤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50% 가까이 있는 실증 연구가 사실이면은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것이 할증 과세인가요? 할인 과세인가요? 라고 이거 함정 질문인데요. 정확하게 물어봤는데요. 네. 우리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실증 연구가 사실이면은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는 할인 과세가 맞습니다. 라고 경제부총리가 정확하게 말했고요. 네. 그 실증 연구는 사실이 맞아요. 왜냐면은 그 실증 맞다면이라는 조건을 썼지만 그 실증 연구가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가 그런가요?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가 여러 건 있고 그 여러 건 있는 그 실증 연구가 거의 일치합니다. 뭐 최소 40% 이상은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연구가 일관된 실증 연구의 결론인 거고요. 20%는 아니다. 20%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기재정부가 이제 설명할 자료를 보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그 할증 평가를 인정하는 곳은 미국, 일본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라는 멘트를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증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미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들은 OECD의 뭐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할증 평가를 따로 놓지 않는 거죠? 아니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할증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제 페이퍼에 미국과 일본의 할증 평가 사례를 담은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를 담지 않았을 뿐이지, 네. 뭐 프랑스나 독일 등 상속세 할증 평가를 뭐 연구를 해 보면은요, 그 나라들도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할증 평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증 평가를 인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할증 평가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는 실제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은 최소 40% 이상인데 세법적으로는 20%만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20%조차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거고요. 저는 이것을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홍길동이 떠오르더라고요. 홍길동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상속세가 홍길동도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아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건데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여태까지는 할인 과세였다가 지금은 그냥 무과세 경영권 프리미엄에 1원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는 실질 과세 원칙에 대단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 자산이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매겨지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세액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평가가 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시장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죠. 시장 경제 핵심은 뭡니까? 시장 가격입니다. 네.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를 비롯해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가입니다. 시가가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시가를 통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정해지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런데 시가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100억은 100억이라고 불러야 되고 50억은 50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고세율이요. 이번에 이제 50%에서 40% 내리기로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부안이요. 근데 이게 지금 OECD 수준이 뭐 20% 정도, 26% 정도라고 지금 기재부 발표안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도 뭐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 아닌가? 뭐 미국도 40이라고 그러고 영국도 한 40%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들 나라에 준하는 수준이네, 비슷한 수준이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속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와 같이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상속세 수 부담이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저는 높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수가 비중이요? 다른 OECD 국가 대비 적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수가 많은 나라는 소득세 수가 적고 소득세 수가 많은 나라는 상속세 수가 적은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형성된 자산을 상속할 때는 상대적으로 상속세율은 적은 거예요. 아, 소득세 낼 때 어느 정도 좀 그렇죠. 내는 점이 그런데 있으니까요. 내가 소득세를 조금 덜 내고 형성된 자산을 상속할 때는 이거는 상속세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머지 세금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OECD 국가 대비 상속세 수는 좀 높고 소득세 수는 낮은 나라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상속세 수를 낮추려면은 소득세 수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이 동의하시나요? 소득세 수를 높이고 상속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당장 제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더 빠져나간다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이걸 동의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 최고세율도 49.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거의 50%로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거고요. 제가 지난 국회 때 모 진보정당 이 내부 회의에서 조금 상속세 최고세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진짜요? 예, 왜 반대를 했냐면은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더 높으면은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내가 콜라를 먹을지 사이다를 먹을지 나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콜라에다가만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사이다에는 세금을 낮게 부과하면은 나는 콜라를 먹고 싶은데 억지로 사이다를 먹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수요 공급 곡선을 왜곡시켜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라고.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정부가 수요 공급 곡선을 왜곡을 시키는 것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는 수요 공급 곡선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우리 윤 대통령 같은 분이 따라야 될 이론인 건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제 주체가 노동소득을 추구할 수도 있고 상속소득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노동소득이 조금 더 상속소득보다 더 우대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좀 진보적인 사람인 거고 우리가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동소득이든 상속소득이든 똑같이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둘 다 50%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40%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 경제 주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가능한 한 노동소득보다 상속소득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할 거야 라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 교란이 돼서 시장에 비효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세금을 조절할 때는 거기와 관계된 다른 세금도 맞습니다. 와의 연관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 상속세 최고세율이 낮추었을 때 뭐 많은 뭐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형평성이 무너진다. 부자 감세만 하냐. 상위 5%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깎아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진보적인 사람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 그냥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윤 대통령 같은 분이 보시기에도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왜곡을 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시장을 교란시키면서까지 이런 상속세를 소득세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은 효율성도 놓치고 형평성도 놓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약간 이게 위배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효율성을 약간 희생하더라도 형평성을 높이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형평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이자 이 두 개가 바로 저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은 형평성도 낮추고 효율성도 낮추고 모든 것을 손해보자라는 정책인데 굉장히 독특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고세를 50%의 그동안 할증 평가 여기까지 붙여서 예. 기업을 상속받는 그 일가들의 예. 그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예. 일부는 회사 지분을 내놓기도 하고 예. 아예 기업이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 예. 심지어는 이 상속세가 부담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로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지금 그 재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니더스, 뭐 라겐락,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미제약 예.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 상속세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이유로 상속세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것 때문에 뭐 기업의 지분이나 지배 구조가 바뀌거나 매각까지 하거나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 제기는 전혀 이 사실과 맞지 않고요. 네. 저는 기업과 시장과 기업주를 다 혼동해서 잘못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은 상속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상속세 부담을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는 재벌 3세가 상속세를 내는 거지 그 기업은 상속세를 당연히 1원도 내지 않아요. 네. 만약에 기업이 그 재벌 3세의 상속세를 대납했다면 이건 횡령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철컹철컹인 거고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분 손바뀜만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이게 정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한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 기업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시장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 돌아가신 분은 팔고 어떤 분이 시장에서 그 지분을 산 거잖아요. 그 지분을 산 사람은 이 기업을 말아먹으려고 산 것은 아니고 키우려고 그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에서 많은 배당을 받고 그 기업의 주식이 상승해서 시가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네. 그 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산 거예요. 기업의 주식을 산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분의 손바퀴만 변하는 거지 자본 총량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자칫해서요. 이제 원래는 국내 기업이었어요. 상속세 부담으로 저기 그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게 되면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계 뭐 기업들이 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이게 그 경영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경영권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경영, 매니지먼트, 네. 권리, 라이트, 매니지먼트 라이트 이런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 경영권과 가장 비슷한 말을 영어로 하자면은 컨트롤 파워입니다. 네.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죠. 우리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파워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력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배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요. 일단 50% 플러스 1주를 가지면은 무조건 그 기업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주주들한테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다면은 그 기업의 지배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 50% 플러스 1주가 되든지 아니면은 경영 능력을 다른 주주들한테 증명을 하든지 그렇다면 나는 그 지배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상속세를 내고 지분이 희석되는 과정에서 나는 충분히 이 지배력을 갖고 있을 만큼 50% 이상의 주식이 희석이 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3세가 또는 4세가 다른 주주들한테 경영 능력만 인정받는다면은 당연히 지배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배력을 잃는다라는 것은 주식이 희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주주들이 3세의 경영 능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아니, 이 3세가 경영 능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감해준다. 이랬을 때 이득을 보는 유일한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는 3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3세가 경영 능력이 있으면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경영 능력이 없는 3세에게 이 회사를 경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상속세 감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경영 능력이 없는 3세에게 아니 저는 그 3세가는 나쁘고 뭐 전문 경영이 좋다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3세도 좋고 전문 경영인도 좋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경영 능력이 없는 전문 경영인은 나쁜 거고 네. 경영 능력이 없는 3세가 나쁜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시장에서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경영 능력이 있는 재벌 3세라면 재벌 3세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경영 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이라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무조건 전문 경영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경영 능력이 없는 그 재벌 3세에게 억지로 법을 바꿔서 이분들이 경영 능력이 없는 재벌 3세가 이 기업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요. 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 어떨까요? 그 올 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슈카의 예.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이제 가치가 낮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띄울 거냐라고 얘기할 때 예. 상속세 맞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예. 이걸 낮춰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보세요? 뜬금없는 말인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묻는 질문에 상속세가 높아서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상속세 관련돼서 연구를 좀 오래 해봤는데 이게 상속세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적어진다라는 논리를 제가 처음 그때 배웠어요. 대통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찾아봤더니 이 대통령의 논리는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아들 또는 딸한테 이 기업의 지분을 상속을 할 텐데 주식이 오르면은 상속세가 오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르도록 나는 노력을 할 거고 그럼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낮춰야 이 주식이 오르도록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 대통령께서 말을 한 건데요. 네. 저는 이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시한부 인생이 아닌 이상 내가 10년 뒤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의 회사 주식을 계속 오르지 않게끔 내가 막을 거야 라는 것은 뭐 현실에서는 저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의 회사 주식 가치를 20년 동안 누른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2세에게 경영권을 줘야 될까요? 아니 안 되죠. 안 되죠.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한 사람에게 경영권을 줘야 되는 그렇죠. 거지. 회사 가치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배임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저는 그게 배임이 아니면 뭐가 배임입니까? 네. 우리 회사 주식 가치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20년 동안 노력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이 지배력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이 지배력을 넘기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가 높은 게 상속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돼서 그걸 낮추는 유인이 뭐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상속세율을 낮춰도 계속 유인으로 또 작용을 할 거고요. 예, 그럼요. 예, 그럼 결국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를 영원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유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상속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상속 관련해서 개정된 세법 정부안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징여세법을 보면은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기업을 상속을 좀 쉽게 해서 오랫동안 가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상속 이후에도 이 작은 기업이 홀로 설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줘서 강소기업으로 좀 키우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기업한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업종을 좀 유지하게 하고 또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또 지우고요. 지금 이 제도가요. 10년 이상 이어온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상속을 할 때 그 상속하는 그 기업 재산 중에 한 수백억 원 정도, 최대 한 600억 원까지는 아예 깎아주자, 공제를 해주자. 예. 이게 지금 이제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데요. 이걸 지금 중견기업 중에서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만 가능했는데 중견기업 전체로 넓혀준다라는 게 이번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업종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조건으로 요 제도를 주었는데 주주 환원율이 높은 중견기업 그리고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중견기업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제 금액을 2배로 넓혀주고요. 예.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 있던 기업이 적은 지역에 있는 특구 전국에 한 8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구로 이전을 해주면은 이런 기업한테는 공제 금액의 한도를 아예 그냥 없애주자. 이게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세법 개정안의 그 가업 상속 공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지금
정부를 막론하고 이 가업상속공제가 계속 넓혀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때 공제 한도액이 최대 2억 원까지 네. 공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600억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어떠한 세법이 이게 뭐 2배, 3배 늘어나는 것은 봤어도 2억 원이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은 이게 300배 늘어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20년 만에 건데요. 그렇게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저는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가업상속공제가 당연히 없어요. 네. 이건 실제로 제 주변에서 최근에 발생한 일인데요.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습니다. 되게 일을 아주 잘해요. 굉장히 나름대로 일을 잘해서 그 후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꽤 이제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 후배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산을 뭐 수십억 원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네. 문제는 이 친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한 적도 없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혼나고 이제 딴 자기 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인정받지 못했던 친구가 자기 일에서는 굉장히 아주 일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회사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수십억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정말 인정을 받는 일을 계속할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자산이 지금은 20억, 30, 한 몇십억 정도, 50억, 60억이니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600억 원이고 이것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때만 세금을 깎아준다면은 제 친구가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600억 되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물려받을 때 나라에서 600억 원을 그냥 공제해줘 버린다. 그렇죠. 세금을 600억 원 안 내게 그럼 해준다. 거저로 내가 이 기업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조세 재정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입도 뭐 창출이 되고 이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저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GDP를 더 높이는데 제가 일을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 100억을 물려주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낸다 하면은 저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GDP를 올리면서 기여하고 있는 일을 안 하고 제가 전혀 모르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세금을 감면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이 조세 일을 안 하겠지만 저 개인과 우리나라 전체 GDP를 창출하는데 저는 계속 조세 일을 하는 게 좋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전무나 부사장이 우리 아버지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억지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능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2세 또는 3세가 그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가 이 시장 경제 원리의 측면에서도 뭐가 바람직하냐라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기업이 뭔가 고용을 창출하고 뭐 배당을 잘하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그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주겠냐는 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는 재벌 2세 또는 중견기업 2세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업에게 어느 정도 정책적인 면을 위해서 법인세 감면 같은 걸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는 2세와 3세의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속세 감면했을 때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기업에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는 아들한테 감면을 해주는 거고 그 아들이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열심히 이 사회의 GDP를 올리고 부가치를 창출할 때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과 상관없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 아들의 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너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이 GDP를 올리는데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사실 외국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는 없고요. 독일과 같은 나라, 뭐 일본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일본은
꼭 이게 자기 아들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꼭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이 승계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가업 상속 공제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상속인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아버지 회사에서 뭐 10년 정도는 일해서 어떤 아버지 회사를 잘 알고 어떤 장인의 정신도 있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들이라면은 뭐 공제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고 다른 주주한테 인정받지도 않는 다른 일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이 아버지 회사를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주주가 너는 경영 능력 없지 않니? 라고 의심을 해도 우리가 힘으로 찍어내리는 거죠. 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서 지분이 희석되지 않아서 아무리 다른 주주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인정받지 않는 아들이 억지로 그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이라고 하나요? 그 범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중견기업 전체로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견기업으로 늘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다른 이 제3주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까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은 뭔가 그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개인 회사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회사를 조금 더 이 아버지의 정신, 창업자의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 조금 더 경영을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10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면은 어느 정도 가업상속공제의 실익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굉장히 다른 제3주주의 지분이 많은 회사라면은 이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그렇죠. 주주들의 회사인 거잖아요. 사실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 상당수가 그렇게 주주들이 많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이 주식을 팔 때는 이 회사의 주주들은 다 동일한 주주입니다라고 팔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갑자기 그런데 다른 주주들과 상관없는 우리 아들한테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뭐 이 주주 평등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분이 희석된 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업상속공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장인 한 100% 지분 정도를 보유한 그런 장인의 정신을 승계를 하는데 이 지분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은 좀 뭐가 부작용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그 상속세 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 전부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진 않거든요. 일부를 공제해 준 다음에 과표를 정해서 거기다 이제 세율이 매겨지는데 그 공제액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녀 공제가 지금은 1인당 5천만 원인데 이걸 5억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깃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공제액이 확대돼 버리면 자녀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억, 10억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재벌이나 기업들만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요거는 좋아하실 만한 분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산층은 상속세를 안 냅니다. 상속세는 이 최고 이 5% 정도만 내는 거니까 뭐 우리가 5%는 중산층이라기보다는 뭐 상위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상위층 중에서도 뭐 재벌까지는 아닌 뭐 20억, 30억 정도 지닌 분들은 그냥 뭐 중산층은 아니지만 그냥 부자, 재벌은 아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세금을 조금 더 줄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상속세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일단 2억 원 정도는 무조건 뭐 2억 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줬을 때 상속세는 그냥 당연히 한 푼도 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녀가 뭐 한 명당 5천만 원씩 한 명 있으면 5천만 원, 그러니까 2억 원 플러스 5천만 원, 2명 있으면은 5천만 원 곱하기 2에서 1억 원이니까 2억 원 플러스 3억 원 정도까지 공제를 받는데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뭐 그래서 그냥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녀공제를 받든지 일괄공제를 받든지 선택을 해서 만약에 뭐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공제액이 점점 늘어나지만 10명이면은 자녀 공제 받는 게 낫죠. 5억 원 플러스 2억 원, 7억 원이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일괄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거고요. 일괄 공제는 그냥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2억 원 플러스 이 자녀 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일괄 공제 5억을 받든지 뭐 선택을 하는 건데 그냥 대부분 그냥 5억 원 일괄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억 원 이하는 상속세를 1원도 안 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최대 30억까지도 될 수가 돌아가신 있어요. 분의 배우자가 있을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에게 이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든 없든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1원도 내지 않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 현재 세법인데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자녀 상속인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시면은 일괄공제 5억 원에 어머니 것까지 최소한 5억 원,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거군요. 최대 3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겠냐면은 5천만 원을 5억으로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한 명당 5억 원이고 2명이면은 10억에다가 그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으니까 2억 원, 3명이 있으면 17억 원. 계산 잘하시네요. 그래서 17억 원까지는 그냥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자녀 공제를 높인다면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높일 수도 있다고 봐요. 뭐 5천만 원은 요즘 기준으로는 좀 적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아니면 2배에서 뭐 1억 원까지 늘리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 일괄 공제라는 걸 한 5억에서 2배로 늘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국민적 합의를 할 수가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2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10배가 늘어났어요. 자녀수에 따라서. 5천만 원 공제를 받는 게 5억 원으로 10배가 늘어나는데 세제는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줄여든 늘리든 어느 정도 천천히 늘리거나 천천히 줄여야지 10배가 한꺼번에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뭐 합의를 한다면은 한 2배 정도, 한 1억 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10배는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공제금액 이게 기사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거의 무슨 18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돈으로 180억 원. 그런 거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 금액도 많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국은 아웃라이어입니다. 아웃라이어는 뭐냐면은 그냥 예외값인 거고요. 전 세계 OECD 어느 나라를 봐도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폭의 공제해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예외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은 예외는 빼고 우리 올림픽에서 이 체조 같은 점수를 해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통계 기법도 너무 지나친 이 예외값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빼고 계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국 하나만 제외하고 다른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상속세 그 처음에 그 문턱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그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뭐 다른 우리나라보다 더 문턱이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5억 일괄 공제 금액이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더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요. 서울에 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기재부 브리핑 같은 데 보면 중산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나는 서울에 집도 없고 이건 남의 얘기 같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서울은 뭐 하나에 막 12억 이렇다고 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너무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솔직히 서울에 집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만이긴 해요. 아무리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과거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의 한 채 정도 있는 분들의 상속세는 좀 공제를 해줘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을지도 몰라라고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누군가의 상속세를 줄이면 누군가의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우리 후손이라도 과거에는 매우 뭐 1%도 안 되는 사람이 상속세를 냈는데 요즘에는 5%나 상속세를 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과연 상속세를 5%가 내면 안 되는 것인가? 5억 원의
노동소득으로 벌면은 1억 원의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5억 원을 상속받았을 때는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은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럼요.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이걸 이제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좀 보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근대국가의 정신은 국민의 대표가 세금을 정하는 것이 저는 근대국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정부가 맘만 먹는다고 해서 이 세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세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다수당은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민주당이 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민주당과 이 여당의 협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정부안을 지지하면은 당연히 민주당도 여론을 보고 정부안대로 정부안과 비슷하게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정부안 너무 이상해, 국회에서 이것을 막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이거는 아무리 정부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박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에 키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뭐 저희 금투세는 이미 폐지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길게 하진 않을 테지만요.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인데요. 국내 주식 등을 매각해서 그 차액이 연 5천만 원이면은 거기에 22% 혹은 27% 수준으로 과세한다. 이게 이제 금투세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차익이 250만 원 정도면은 금투세가 매겨지고요. 요게 이미 여야가 2020년에 합의를 했는데 이거 계속 유예가 되면서 결국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로 완전히 이제 결정이 일단 됐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폐지를 얘기했고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도 유예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이미 2020년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는 정말 없어지려나? 내년에 시행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뭐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일어나서 또 바뀐다? 금투세를 원래대로 시행하는 걸로 바뀐다? 그럼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든 사람은 금투세가 아니라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폐지를 하든 연기를 하든 시행을 하든 국회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국회 다수당이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분이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든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국회에서 특히 다수당이 이거는 정확하게 내년 1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겠다. 나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금투세를 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금투세를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빨리 이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국회 다수당의 확언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금투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논란들이 있고 요거를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또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와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연기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고 유예하는 방안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확정된 민주당안은 없죠. 그리고 정부는 이제 폐지를 얘기했고 그러면 만약에
요 불확실성,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될지 안 될지 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시장에 많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뭔가 하겠다 선언을 하는 그 마지노선, 그 마지막 그 시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논의되기 전에 네. 뭐 국회 다수당이 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월 1일 날부터 이 시행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정해야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하거든요. 대표의 입장이 다르고 이 기재위 위원들의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정부 입장은 명확해요. 폐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빨리 국회 다수당이 이 예산 심의 전에 우리가 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이거는 여야 합의 정신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 적어도 한 8월, 9월 안에는 선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럼요. 예. 말씀이신. 그래야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종부세는 뭐 이번에 담기진 않았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종부세 논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사라진 건가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단 거예요? 정부 안에는 종부세 개정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올해는 추가로 종부세 이 개정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제 종부세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뭐 재산세하고 통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 종부세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은요. 굳이 네. 이 국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올해는 종부세 개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종부세는 굉장히 많이 낮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종부세 수가 절반 이하로 준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또 개정은 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아유, 긴 시간 동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법 개정안 분석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날카롭게 분석해 주신 이상민 수석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핫한 경제 이슈 아주 쉽고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